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전정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공익 광고에 나타난 설득 전략으로서의 종결 표현에 관한 연구입니다. 오늘 발표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등을 다루는 서론 부분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익 광고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언어 표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익 광고 중에서도 특히 인쇄가 되는 공익 광고의 표제문에 나타나는 종결 표현과 그 종결 표현이 어떤 설득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연구의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이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두 번째로 공익 광고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81년부터 2021년까지 이루어진 인쇄 공익 광고의 표제문에 나타나 있는 종결 표현을 분석하여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공익 광고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데에 활용되는 전략적인 표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사회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데 어떤 전략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설득이 무엇인지 그 설득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설득은 화자 자신이 옳다고 믿거나 또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끼치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말하기 방법을 설득이라고 봅니다. 설득에 필요한 요소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청자의 공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끌고 오려면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의 행동이나 신념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화자가 바라는 내용인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청자가 마음을 열고 그 메시지의 내용에 귀 기울이고 더불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에서의 설득 전략에 관해 살펴보면서 공익 광고를 예로 드는 이유는 공익 광고에 설득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공익 광고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광고 안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정보나 또는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실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천의 결과는 사회 구성원이 실천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매우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요구하는 어떤 면에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시하고 있는 요소가 공익 광고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익 광고에서는 표현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너무 강제적이거나 또는 강압적으로 전달할 경우에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구성원의 입장에서 거부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사회 구성원 전체를 공익 광고에서는 청자로 보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구성원들에게 어떤 행동이나 또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 지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죠. 그러려면 설득을 용이하게 하는 표현 방법이 필요한데 여기에 해당하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체면 손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지 되고 또 하나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광고에 사용된 언어 표현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에 나타난 언어 표현이 어떤 설득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해서 다룬 연구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설득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어휘를 사용하는가에 해당하는 연구,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화자와 청자와 메시지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설득할 때 각각 어떤 전략적인 요소가 활용되는지 화행의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득의 언어적인 표현에 관한 연구, 그리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익 광고의 주제와 또 전달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선호하는 화행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연구도 있었고 인쇄 공익 광고에 나타난 표제문과 슬로건이 어떤 화행의 양상을 띠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익 광고는 단순하게 광고라는 그 어떤 하나의 매체적인 언어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과 소통하는 하나의 의사소통의 방식이라는 것이 이 선행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였습니다. 그리고 공익 광고에 사용된 언어적인 표현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체, 이 주체는 정부가 되기도 하고 어떤 공공기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주체가 사회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구성원들과는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선행 연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다수의 구성원에게 가장 효율적인 설득 전략의 방법으로 공익 광고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세부적인 어휘 표현, 또 언어적인 요소, 또 화행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성원들의 공감을 일으키면서 상대방의 거부감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여서 청자가,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 진행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인쇄 공익 광고의 표제문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대상이 되는 것은 1981년부터 2021년까지의 인쇄 공익 광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루고 있는 인쇄 공익 광고들을 모두 다 확인하였는데 그 안에 보면 공익 광고의 분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분류에 해당하는 요소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회 공동체라는 대분류 안에 속해 있는 12개의 소주제를 대상으로 해서 표제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쇄 공익 광고가 시작된 해는 1983년입니다. 그리고 사회 공동체라는 것에 속하는 최초의 공익 광고는 1984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1981년부터 인쇄 공익 광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연구에서 다룬 공익 광고의 범위는 1984년부터 나타난 그런 광고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옆에 보시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그 광고가 바로 1984년에
마음의 창을 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사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최초의 그 광고, 공익 광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공동체라는 이 대분류 기준 안에 속해 있는 인쇄 공익 광고의 표제문은 모두 178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에서 다룬 표제문도 모두 178개가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공익 광고의 특성과 언어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세 가지를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익 광고의 역사와 주제별 분포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다음 두 번째로는 인쇄 공익 광고의 형식적인 구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공익 광고에 나타나 있는 언어 표현들이 어떤 화행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익 광고의 역사와 주제별 분포입니다. 공공 광고가 시작된 것은 보통은 전쟁 중에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거나 통일된 어떤 그 의식들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이 되고, 또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옆에 보시는 이 광고는 전쟁 중에 그 군인들을 모집하는 그런 광고인데요. 대표적인 공익 광고가 바로 이런 그 징병과 관련된 광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의 광고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다면 점차적으로 그 현대적이고 그런 그 사회적인 문제들 또는 현대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어떤 부조리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익 광고를 활용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공익 광고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가장 현대적이고 또 설득력이 뛰어난 수단을 통해서 어떤 해결 방법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공익 광고가 사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공익 광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나라의 공익 광고는 1981년에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1년에 방송광고향상자문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송광고향상자문위원회라는 곳에서 공공광고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공공의 정책들을 그 광고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1년 12월 5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공익 광고가 방송이 되었는데, 이 최초의 공익 방송은 텔레비전 광고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옆에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인데요. 제목은 저축으로 풍요로운 내일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저축을 장려하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KBS ETV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공익 광고에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3개의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포털의 여러 기사와 또 뉴스들을 통해서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1차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키워드를 선정을 하는데요. 그 키워드는 모두 12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이 12개의 키워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지금 현재 사회에, 그러니까 매해 중요한 요소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설문지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모니터링합니다. 이 국민 여론 모니터링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이 모니터링한 설문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최종 주제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에 맞춰서 텔레비전, 인쇄 또는 인터넷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활용한 공익 광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단순하게 그냥 광고를 만들어서 끝내지 않고요. 거기에 이 광고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을 하는데 그 부분을 바로 광고 효과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고는 2019년도부터 여러 가지 광고가 만들어지면 이 광고들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광고별로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여기서 평가하는 항목은 주제의 적절성, 사회적인 기여 및 공익성, 그리고 태도나 행동 변화와 관련된 요소, 또 크리에이티브라는 항목까지 모두 4개의 항목을 바탕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평가 내용 보시면 2019년도에 이 광고 효과 지수를 점검한 첫 해에는 11편이 그 대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이 11편을 기준으로 한 점수는 모두 73.26점이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10편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때는 73.42점이 효과 지수로 나타났고 2021년 올해는 2편을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점수는 73.75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 그 지수를 확인한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조금 소폭이 있기는 하지만 꾸준하게 이 광고 효과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인쇄 공익 광고의 형식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 광고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가장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텔레비전 공익 광고와 바이럴 공익 광고, 그리고 라디오 공익 광고, 인쇄 공익 광고, 또 요즘은 웹툰을 활용한 공익 광고까지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연구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인쇄 공익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그 광고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서 어떤 부분들이 더 그 광고의 효과가 높은가에 따라 다양한 그 매체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쇄 공익 광고가 어떤 구성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왼쪽에 보고 계신 이 광고는 인쇄 공익 광고는 사회화합이라는 그 세부 주제 안에 들어가 있는 2017년도 광고입니다. 이 광고에서 보시면 모두 다 이제 광고 외에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표제문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표제문과 이어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다음에 슬로건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누가 광고주인가 하는 것들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언어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표제문은 직업에도 성별이 있나요? 라는 이 부분이 되겠고 다음에 본문에 해당하는 것은 혹시 직업으로 성별을 판단하진 않으세요? 세상에는 한 성별만을 위한 직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슬로건이 나오죠. 편견이 아닌 사람을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공익광고협의회라는 이 광고를 제작한 주체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표제문은 다른 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표제문의 기능을 김동규 선생님 2003년도 연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소비자의 주의를 끌고 일반 대중 중에서 목표 고객을 골라내고 독자를 표제로 끌어들이고 목표 고객에게 대한 강력한 편익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표제문의 기능입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소비자의 주의를 끌고 독자를 표제로 끌어들이고 또 목표 고객에 대한 강력한 편익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표제문이 누군가로부터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에게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화행과 언어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시지의 내용을 이해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화자의 의도가 무엇이다 라는 것들을 파악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화자가 나에게 또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화잉의 관점에서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힘, 어떤 행동을 하라라고 화자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했다라는 의미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언어 표현 안에 숨어 있는 청자가 해야 되는 수행행위, 청자가 수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파악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공익 광고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단순하게 언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지만 공익 광고의 표제문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게 하여서 그 메시지 안에, 그 공익 광고 안에 청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익 광고를 보면서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문제가 무엇이다 라는 것들을 지적한다 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 행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익 광고가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표제문에 어떤 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익 광고의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문제가 되는 행동이 무엇인데 그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금지나 또는 어쩔 수 없더라도 자제해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 문제가 되는 행동을 금지하는 대신에 또는 자제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그걸 자제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선생님들 보시는 이 광고도 역시 공익 광고의 한 예인데요. 표제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충 도감 속 우리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사실 이 메시지만 가지고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의 혐오 곤충 도감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을 보시면 아마도 우리 주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뭐 무슨 충이라고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급식을 먹는다고 해서 뭐 급식충,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질문충, 설명을 많이 하는 사람을 설명충,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특성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무슨 충 이렇게 불렀던 그런 부정적인 언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문제 행동을 금지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실제로 표현하는 메시지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비유적이고 또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충이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벌레를 가리키는 그 표현처럼 들리기 때문에 곤충 도감처럼 사람들을 취급한다 라고 보아서 그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라는 어떤 그 질문이 아니지만 질문하는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간접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지시하는 내용을 지시적으로 표현하거나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이나 또는 의문형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이런 방식들은 간접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효과는 강제적인 어떤 의미들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약한 표현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곤충 도감 속 우리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이걸 사람들이 아무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말들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바로 이런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표제문의 종결 표현과 설득의 양상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간접화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표절문에 나타나는 종결 표현들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들을 말씀드리고 그와 같은 간접화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결 표현을 분류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종결 어미로 마무리된 종결형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종결 어미 없이 마무리되는 비종결형입니다. 종결형은 문장의 종결 어미로 마무리된 형태라고 하여서 보시는 것처럼 당신이 오늘도 밟은 이것은 누군가의 눈입니다 라고 해서 무엇무엇입니다 라는 종결 어미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런 형태입니다. 또는 다루기 쉽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처럼 의문형 어미로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가 종결형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두 번째로 비종결형은 종결 어미 없이 마무리된 형태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은 절대 못 맞추는 문제라고 하여서 명사로 끝나거나 육아부담, 육아휴직 동등하게 라고 해서 부사로 끝나거나 또는 별이 취하는 밤에 라고 해서 명사의 조사가 결합하여서 부사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조금만 바꾸면처럼 뭐뭐하면 이라는 연결 어미로 종결이 되는 이런 형태가 대표적인 비종결형에 속하는 표제문의 양상입니다. 그러면 앞에 살펴보았던 그런 유형들이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8개의 표제문을 분석을 하면 종결형에 해당하는 것이 132개이고 비종결형에 속하는 것이 46개였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어느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종결형이 약 74.8% 정도 되니까 7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종결형에 해당하는 것들이 한 2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공익 광고의 표제문은 종결 표현이 75% 정도가 된다. 이렇게 분포의 비율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결형 안에서도 서술형과 의문형, 명령형이라는 그 종결형 어미의 유형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면 서술형이 72% 정도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의문형 그리고 명령형의 순서로 나타납니다. 다음에 비종결형의 형태는 가장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려고 해서 그런지 명사로 끝나는 경우가 7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명사의 조사가 결합되거나 또는 연결어미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11% 정도 되고 그 다음 부사의 형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살펴본 표제문 178개에 나타나 있는 종결 표현의 분포입니다. 먼저 종결 표현이 실현된 표제문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종결 어미에는 화자의 의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결 어미를 사용했는가에 따라 화자가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 표현과 다른 주체의 태도가 종결 어미 안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열수록 가족 간의 대화는 잠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 잠깁니다에 사용된 서술형 어미는 기본적으로는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화자의 의향은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한다 라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드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빈도를 줄여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행위, 스마트폰을 여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서술형 어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지시적인 행위가 훨씬 더 약하게 표현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강제성의 약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왜 실제 표현과 주체의 태도가 다른가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문형 어미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를 풀어놓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그 광고의 표제문인데요. 어떤 강아지가 더 무서울까요? 라고 언어적인 표현을 써놓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더 무서울까요? 라고 했을 때 이때의 의문형 어미는 그 어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표제문에서는 어떤 강아지가 더 무서운지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의 목줄을 묶지 않는 문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확인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그 앞에서 서술형 어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서 지시적인 행위를 약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강제성을, 지시적인 행위를 강제적으로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약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명령형 어미입니다. 명령형 어미는 기본적으로 다른 청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시킴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청자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담겨 있는 요소인데 여기에서 또 하나 살펴볼 내용은 요구하는 정도가 어떠한가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문 보겠습니다. 삶의 지혜 찾아보지 말고 찾아뵈세요 라고 해서 보러 가다, 만나러 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뵈다 라는 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찾아뵈십시오 라고 하면 그 높임의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에 올라가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고 사회적인 거리도 상당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찾아뵈세요 라고 높임의 등급을 낮춰서 표현을 하면 이 경우에는 똑같이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지시하더라도 강제성이나 공식성이라는 것은 훨씬 더 약화되어서 다소 친밀한 또는 조금은 거리가 멀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표현의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종결 표현이 실제 화자가 의도하고 있는 의향과 조금 다른 어미를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는 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인쇄 공익 광고 178편에 나타난 표제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분석한 결과 종결형 표현은 132편이 나타났고 비종결형 표현은 46편이었습니다. 종결형은 서술형이 72% 정도이고 또 의문형과 명령형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득의 전략으로 이와 같은 서술형이나 의문형이 명령형보다 또는 그 높임의 등급이 높은 명령형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강제성을 약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공익 광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청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지시하는 지시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결 어미가 가진 기능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결 어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구성원들에게 지시적인 어떤 메시지를 조금은 약화하는 표현으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특정한 사람들이지만 사회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체면 손상이라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시키는 행위 자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듣는 청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언어적인 표현들이 사용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익 광고는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과 의사소통을 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활용할 때 지시적인 메시지가 구성원들에게 부담스럽게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제문의 종결 표현들이 원래의
그 어미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는 다른 강제성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